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의 긴박한 소식들을 모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관통하는 단어는 정점과 위기입니다. 어떤 국가는 사상 최고의 경제적 호황을 누리는 반면 어떤 곳은 전쟁과 인플레이션의 끝자락에서 생존을 고민하고 있죠. 마치 1920년대 광란의 20대가 보여줬던 화려한 번영과 그 이면에 숨겨진 대공황의 전조를 동시에 보는 듯한 기분입니다. 오늘 우리 앞의 숫자와 사건들이 단순한 현상인지 아니면 거대한 시대적 변곡점인지 그 맥락을 세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한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 8주년을 맞아 평화 공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에서 전쟁 종식과 남북 공존 번영이 선언의 핵심 정신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반도는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시작해낼 긴장과 완화의 시계추 위를 걸어왔죠. 현재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단순한 대화 시도를 넘어 북측의 실질적인 호응을 촉구하는 안정적 관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지표는 그야말로 불장입니다. 코스피가 6,600선을 돌파하며 시가총액 6,000조 원 시대를 열었네요. 정말 대단한 수치죠.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 뒤에 거대한 암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입니다. 최대 30조 원의 손실이 우려된다는 분석인데 이건 단순히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1980년대 일본의 반도체 독주가 노사 갈등과 전략 미스로 흔들렸던 사례를 떠올려야 합니다. 특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대표를 만나 5년 내 범용인공지능, 즉 AGI의 등장을 논의한 시점에서 핵심 부품인 반도체 공급망이 멈춘다는 건 국가적 비상사태나 다름없습니다. 안보와 기술, 그리고 복지 이슈까지 겹쳐 있군요. 강원도에서는 스타링크 위성을 소방통신망에 도입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X의 기술이 우리 소방지휘 체계에 들어온 건 전국 최초입니다. 지형이 험한 강원도의 특성을 기술로 극복하려는 시도죠. 한편에서는 돌복재정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국가가 첨단 기술과 국민의 기본권 사이에서 재정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솔로몬적인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사이의 평화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비즈니스맨 스타일입니다. 이란은 봉쇄 해제를 원하지만 트럼프는 핵 문제부터 다 가져오라며 판을 키우고 있죠. 이건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구사했던 미친 개 전략과 닮아 있습니다. 상대가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협상 우위를 점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이 비용을 전 세계 소비자가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1달러나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거세지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과학계와의 갈등도 심상치 않습니다. 국립과학위원회 전체를 해고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파격적이다 못해 충격적입니다. 백안과는 공식 발표를 미루고 있지만 해고된 위원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죠. 이는 과학의 영역조차 트럼프주에 아래 두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마치 1950년대 메카시즘 광풍이 학계에 끼쳤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이든 시절의 환경 규제를 폐기하며 수페리어 구규림 광산 개발을 허가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도 나스닥은 24시간 거래 모델이라는 파격적인 변화를 준비 중이네요. 자본은 잠들지 않는다는 말을 실현하려는 모양입니다. 일요일 밤부터 금요일 밤까지 쉼없이 돌아가는 시장이죠. 아폴로의 토르스텐슬록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AI 투자와 리쇼어링이 가져온 미국 경제의 엔진 소리라고 평가합니다. 1분기 GDP 성장이 2.0%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는 시끄럽고 물가는 비싸지만 기술과 자본만큼은 세계의 블랙홀처럼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역사적인 날을 맞이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6만 엔 고지를 밟았네요. 6만 537엔, 꿈의 숫자입니다. 1989년 버블 경제 정점에서도 3만 8천 엔대였으니 30여 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한 겁니다.
이번 상승의 주역은 미국발 AI 열풍과 반도체입니다. NTT 도코모가 차세대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의 액체 냉각 데이터 센터를 지원하고 KDDI가 미국 벤처 캐피털과 손잡는 등 일본 기업들이 디지털 부활에 올인한 결과죠. 마치 메이지 유신 시절 서구 기술을 급격히 받아들여 국력을 키웠던 에너지가 디지털 세계에서 재현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논의하며 국가의 운명을 언급했다고요. 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이 평화 헌법의 제약에서 벗어나 사실상 전쟁 가능한 정상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집권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 이후 첫 회의에서 개헌 여론 조성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죠. 경제적 호황을 발판 삼아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형적인 부국 강병 전략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자연재해와 미래, 기술이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지진 피해 지역에 강우가 예상되어 산사태 경보가 내린 가운데 도쿄에서는 수시 텍토키오 2026이라는 대규모 국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건데 자연의 위협 앞에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견고한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일본은 지금 번영의 정점에서 안보와 자연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풀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은 내부 내실 다지기와 글로벌 영향력 확대라는 두 토끼를 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네, 류거중 부총리가 빈곤 퇴치 성과를 지키기 위한 업무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중국 역사에서 민심을 잃는 첫 번째 이유가 늘 민생의 붕괴였다는 점을 공산당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전략적 신흥산업에 20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80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2030년까지 중국을 명실상부한 기술 패권국으로 만들겠다는 집념이 느껴지죠. 자동차 시장에서의 기세도 무섭습니다. 베이징 모터쇼에서 중국 전기차의 위상이 대단하더군요. 이제 중국은 자동차 시장의 추격자가 아니라 엔진입니다. 스마트 커넥티드 기술과 신에너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이점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능력이 연간 10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향한 거대한 발걸음입니다. 문화 외교도 적극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계 중국어의 날 행사가 열렸네요. 리야드에서 중국 문화에 열광하는 사우디 청년들의 모습, 이건 19세기 영국이 영어를 통해 제국을 공고히 했던 방식의 현대적 버전입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문화를 전파했던 과거의 영광을 1대1로와 디지털 문화 전파로 재현하겠다는 겁니다.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맞물려 중화 문명의 도덕 경제를 강조하는 학술 토론회가 열리는 것도 서구 주도의 질서에 맞서 자신들만의 소프트 파워를 구축하려는 치밀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전쟁과 경제 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두 나라, 이란과 러시아 소식입니다. 이란의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이란의 4월 인플레이션율이 50.6%입니다. 물가가 한 달 만에 10% 가까이 뛰는 상황이죠. IMF는 올해 성장률을 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록적인 폭락입니다. 오죽하면 이란 장관이 국민들이 전기나 물이 끊기는 것보다 인터넷이 끊기는 걸 더 못 참는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외부와 연결된 유일한 창구가 닫히는 것에 대한 공포죠. 이란은 현재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의 3단계 협상안을 제시하며 출구 전략을 찾고 있지만 트럼프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이란 외무장관을 만나 중동 평화를 약속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서방 주도의 안보 체제가 해체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새로운 중재자가 되겠다는 속내죠. 재미있는 건 러시아 내부 경제 정책입니다. 올해 시킨 대통령 행정부 부실장이 자동화된 관리 시스템을 통한 최고 형태의 계획 경제 부활을 언급했습니다. 1960년대 소련이 시도했다 실패한 옥가스 프로젝트의 AI 버전이라고 할까요? 기술로 경제를 통제하겠다는 야심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드론 공격 등 전쟁의 상흔이 계속되고 있죠. 세바스토폴 등 주요 지역이 드론 공격을 받았고 공항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전쟁 비용은 치솟고 금리는 14.5%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민족 통합의 해를 외치며 2036년까지의 장기 집권 기반을 다지고 있지만 기술 도입과 구조 개혁 없이는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크렘린궁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소식과 글로벌 단신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이 미국 국빈 방문에 나섰군요. 이란 전쟁 등으로 소원해진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복원하려는 행보입니다. 국왕의 방문은 늘 상징적인 힘이 있죠. 동시에 영국 정부는 런던 금융가인 시티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려 합니다. 핀테크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영국도 기술 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사회적인 지표는 밝지만은 않습니다. 소버린 AI 펀드를 통해 이네퍼블 인텔리전스 같은 기업에 투자하고 로봇공학에서 1,500억 파운드의 기회를 찾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건강 기대 수명은 지난 10년 동안 감소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늘어나는 것과 대조적이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강물 오염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영국의 현재 주소를 보여줍니다. 기술은 미래를 보는데 삶의 질과 환경은 과거로 역행하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옥스퍼드 대학에서 사상 처음으로 K-팝 공연이 열려 한류의 위상을 보여줬다는 소식과 미국 중서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5,500만 명이 위험에 처했다는 긴박한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는 기술의 정점과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는 세계 각국의 소식을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 내용을 갈무리하는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기술의 속도가 역사의 무게를 앞지를 때 우리는 다시 인간의 가치를 묻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와 6만엔의 주가지수가 우리를 들뜨게 하지만 그 그늘에 가려진 소외된 이들과 환경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